자, 쉴 시간이 돼야 말문이 열리네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보수할 차례입니다. 보수. 네. 자, 211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보수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개혁공인회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해서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중개사 법령 위반이다 그랬어요. 어때요? 법령 위반입니까? 초과해서 받으면 법령 위반이 돼서 금지행위로서 1학년 일반. 그쵸? 예. 개공이니까 어떻게 돼? 자, 개공이 초과보수입니다.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초과보수. 이렇게 하면 금지행위가 돼. 물론 1학년 일반이고 그 다음에 또요? 임등치. 금지행위니까요. 이게 금지행위죠? 그래서 임등치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리고 초과해서 보수 받은 건 어떻게 됩니까? 민사적으로 봤을 때는 돌려줘야 된다. 그걸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렇게 되고 내놔 많이 받은 거 내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렇게 되죠. 네. 그런 제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 또는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맞는데요. 2번 지문에서 알아두실 게 실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권리관계를 파악하면서 쓴 실비가 있을 수 있어요. 권리관계. 또 한 가지는 반환채무 이행 보장하면서 반환채무를 확실히 돌려받는 것을 보장해주는 행위를 하면서 실비를 쓸 수 있어요. 개공이. 그러니까 실비는 두 가지만 인정이 돼요. 활동비요. 근데 그게 권리관계를 파악할 때 쓴 실비는 등기부 열람비용 뭐 이런 비용이에요. 이것은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냐면 매도인처럼 이전 의뢰인한테 청구할 수 있고 반환채무 이행 보장과 관련된 실비는 이런 거예요. 개공이 예치명의자로 돈을 관리해 줄 때 쓴 비용이에요. 어떤 비용 썼을까요? 개공이 예치명의자가 돼가지고 비용을 쓴 게 있을 수 있죠. 어떤 비용이 대표적이에요? 개공이 예치명의자는 그 돈을 임의로 인출해서는 안 되는데 임의로 인출할 걸 대비해서 보험에 들어놔라 그런 거 있었죠. 그러면 뭐가 나가요? 보험료 나가요. 보험료 나가야 되겠죠. 그럼 그 보험료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예치명의자인 개공이 부담하고 나중에 뭐예요? 내가 돈 관리해 주다가 지금 돈 이거 저 비용 썼다 내놔라 할 수 있겠죠. 누구한테 그 비용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맞아요? 매수인이죠. 개공이 예치명의자가 돼서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이렇게 관리해주면 누가 좋은 거예요? 뭐 다 좋다고 볼 수 있지만 특히 매도인하고 매수인 중에서는 누구예요? 매수인 쪽이지. 뜯기지 않는 매수인 쪽이라고. 그래서 이때는 누구한테 그 비용을 물으라고 하는 게 정상이다? 취득을 해. 그런데 당사자 간에 아무 말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게 맞지만 둘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둘이 생각을 해가지고 약속을 해가지고 우리 그 비용은 우리가 절반씩 부담하자 그러면 절반씩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절반씩 부담하다고 하는 것은 둘이 약속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아까 봤던 필요한 약정이에요. 그죠? 그 약정 안 해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워요. 그래서 아까 예치명의자인 개공은 세 가지 의무가 생긴다고 그랬죠. 세 가지 의무가 뭐예요? 임의로 인출해서는 안 되고 분리시켜야 되고 두 번째 필요한 약정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증 설정하시라.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요게 조문 잘 안 읽어보는 조문이라고 아까 문제에서 봤던 거잖아요. 거기 내용 중에는 실비 부담자를 누구로 하지? 둘이 절반씩 부담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비용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전가시킬 수 있죠. 원래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정상이나 역학관계상 매도인 너가 부담하면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그 비용을 누구한테 떠넘길 수 있다? 매도인한테. 그러면 거기는 이 약정할 때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특약으로. 자, 어쨌든 그건 이제 현실적인 얘기고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개를 구별하셔야 돼. 권리관계를 파악하면서 쓴 비용은 누구한테 달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전 의뢰인. 그래서 권양이 그 다음에 반환채무 이행 보장과 관련된 실비는 누구한테 내놓으라고 할 수 있고요? 취득 의뢰인.
반쯤 취했다. 이렇게. 권양이 반쯤 취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실비 2개밖에 없는데. 바꿔서 출제합니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막 출제가 많이 된 건 아닌데, 나오면 이걸 암기를 해두시지 않으면 문제 푸실 때 당황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럴 수 있으니까 암기를 해두세요, 이렇게. 자, 2번 지문은 이걸 물어본 건 아니고 실비가 2개가 있네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3번 중개대상물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가 달랐을 때 말이에요. 중개대상물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중개보수를 받아야 되겠다. 자, 어느 조례에 따라갑니까? 사무실 따라갑니다. 물건지 따라가지 않고요. 그래서 틀렸죠. 무지하게 많이 나온 거죠. 3번은 10번도 넘게 나왔죠. 4번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일 때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요거요. 복합건축물이라고 하죠. 복합건축물일 때는 일부는 주거용이고 일부는 주거 외 목적으로 쓰는 것을 복합건축물이라고 불러요. 이 복합건축물일 때 중개대상물의 보수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정해놨죠. 주택으로 쓰는 부분의 면적과 주택 외 용도로 쓰는 부분의 면적이 이렇게 비교했을 때 주택 부분이 크거나 같으면 주택에 대한 법정 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에 대한 법정 한도가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시도 조례표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주택이니까. 근데 만약에 복합건축물인데 면적을 보니까 주택 외 용도로 쓰는 부분의 면적이 더 커요. 점포 부분이 더 크다. 이렇게 되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0.9죠. 요건 뭐가 적용된다고요? 시도 조례표가 적용된다. 이렇게 복합건축물에서는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문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주택의 면적의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어디에 해당돼요? 딱 절반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 따라갑니까? 주택. 그래서 이런 빨간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2층 상가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층짜리 잘 없는데 해가 2층짜리 상가주택이다 그러면 1층과 2층인데 1층은 점포고요. 2층은 여기는 주택이에요. 이렇게 1층은 편의점, 2층은 주택. 그리고 이게 등기부가 1개예요. 그럼 일부는 주택 외 용도로 쓰고 일부는 주택의 용도로 쓰는 거니까 복합건축물에 들어갑니다. 근데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이 똑같아요. 그러면 요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5억에 팔아줬다. 그럼 매매가가 5억이면 이때는 요율을 곱해서 이제 보수가 계산될 건데 이 요율은 같으면 주택에 대한 시도 조례표가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0.9가 적용되는 것입니까? 같으면 시도 조례표. 시도 조례표니까 뭐 0.4나 될라나요? 이건 뭐 저도 뭐 자신이 없는데 조례표를 보셔야 돼. 그러면 200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주택 외 부분이 더 커버리면요. 1층 점포 부분이 더 면적이 크면 0.9가 적용되는 거지. 여기는 이제 같은 케이스로 보는 겁니다, 지금. 1층, 2층이 같다면, 이렇게 같다면, 그때는 주택 따라간다. 네. 경계를 물어봤습니다, 시험에도. 2분의 1을 딱 물어봤죠. 그 다음에 5번. 주택임대차의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8 이내로 합니다. 그랬어요. 어때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8 이내 맞습니까? 임대차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 주택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있잖아요. 주택이 있고 주택 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주택 아닌 물건들. 주택 쪽으로 가게 되면 이때는 국토교통부 0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또 뭘로 정합니까?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주택 쪽으로, 주택 외 물건으로 가면 국토교통부 0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되죠. 조례표가 없죠, 이쪽은. 주택 외 물건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가나 공장, 오피스텔 이런 거 얘기하죠. 등등등. 여기는 주택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5번 지문에서는 주택 임대차의 중개보수는 그랬으니까 이쪽이에요. 근데 국토교통부 0에 가면 매매나 교환일 때는 0.9까지 받는다고 돼 있고요. 임대차 등은 몇 프로까지 받게 돼 있어요? 0.8.
사실 요게 끝이 아니고 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표로 또 정하죠. 그 정해놓은 것은 이거보다 좀 줄어요. 보통 0.6, 0.5, 0.4. 진짜는 요게 적용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라고 했으니까 법령에 따르게 되면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다? 0.8. 저기 매매 교환 쪽은 0.9. 임대차 등은 0.8. 그죠? 근데 여기하고 여기 차이점은 여기 주택의 물건은 여기도 두 가지로 나뉘기는 합니다. 하나는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나머지 물건인데 그 나머지 물건은 토지나 공장, 상가 이런 게 들어가요. 이 나머지 물건은 매매든 임대차든 교환이든 뭐든 간에 여기는 몇이죠? 0.9. 임대차도 0.9입니다. 이쪽은. 상가 같은 경우는 임대차도 0.9. 주택은 0.8. 실제는 줄어들긴 하지만 일단 0.8. 법상은 0.9. 요 중요한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5번 지문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택 임대차니까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0.8이다. 요거에. 그래서 정답은 여기 3번이고요.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자, 212페이지 가십니다. 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요거네요. 그렇죠? 그럼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뭐요?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이런 뜻이니까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주택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오른쪽에 있는 칠판에서 의뢰인 쌍방한테 각각 받되 쌍방으로부터 합산해서 받을 수 있는 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지금? 쌍방한테 각각 받되는 똑같아요. 다시 한번. 요건 지금 조문을 보게 되면 이쪽이나 이쪽이나 다 똑같습니다. 중개보수는 쌍방한테 어떻게 받냐면 각각 받되 이렇게요. 그런데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뭐요? 한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응? 요게 여기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고 여기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떤 그 일반 원칙이죠. 복비는 양쪽에 어떻게 받아요? 각각 받고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어떻게 되냐?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다 이렇게 되는 건데 한도란 말이 오면 반드시 앞에 무슨 말이 와야 돼요? 일방 한도입니다. 일방 한도. 그렇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쌍방 합산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틀렸죠? 일방에게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거래금액 어떻게 해요? 1천분의 9 이내로 한다. 앞쪽에는 쌍방이 맞아요. 그러니까 쌍방한테 각각 받되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이렇게 요거 이쪽에도 적용되고 이쪽에도 적용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조문이 똑같이. 자, 그 다음에 3번.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때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한도 규정을 요율을 적용합니다. 2분의 1 이상이라는 게 요거죠. 요게 이상이죠. 주택 가지고 기준해서 따집니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때는 주택 따라갑니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 안 되면 미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는 뭐 따라가죠? 외 따라갑니다. 이렇게. 이상일 때는 주택, 미만일 때는 외 이렇게. 자, 3번도 맞고 3번은 맞고요. 4번. 개별 공인인사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를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다. 권양이니까 뭐 지워버렸네. 권양이 반쯤 취했다. 권리관계니까 누구한테요? 이전 의뢰인, 매도인, 임대인 이런 사람이죠. 5번. 교환계약의 경우는 교환대상 중개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을 중개보수 산정 기준으로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이 된다. 교환일 때는 둘 중에 큰 금액을 거래금으로 쳐서 복비 계산하죠. 아실 거고. 답은 틀린 건 2번이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갖다가 하면서 거래 당사자와 체결한 보수지급 약정은 무효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손님하고 체결한 보수지급 약정은 무효기 때문에 받아낼 수가 없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하는 거지. 자, 2번. 개별 공인인사와 의뢰인 간의 보수지급 시기에 대해서 약정이 없다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맞습니까?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맞습니까? 맞죠?
약정이 없을 때는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렇게. 조심할 건 틀리게 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내요? 계약 체결이 완료된 날 그러면 땡이요. 보수 지급 시기는 어떻게 돼요?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다시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매수인청 대리인의 보수 있죠. 매수인청 대리인의 보수 지급 시기는 언제가 돼요? 매수인청 대리인의 보수 지급 시기, 매수인청 대리인의 보수 지급 시기 약정이 없을 때는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알긴 알 것 같은데 말이 안 나와서 그런 거죠. 지금 우리 했던 거죠. 매수인청 대리인의 보수 지급 시기는 어떻게 돼요?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기한일로. 매수인청 대리인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대금 완료된 날로 한다. 이렇게. 하여간 돈하고 관련돼서 다 돈. 네? 자, 그 다음에요. 3번입니다. 주택외 중개상무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택외 그러면 요건데. 근데 뭘로 정한다고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3번 지문은 틀리게 낸다면 주택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를 영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조례로 정한다. 이딴 식으로 나오면 틀리죠. 주택외 물건은 시도 조례표가 있습니까? 없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맞게 나왔지만 틀리게 나올 때를 꼭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틀리게 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쌍방한테 어떻게 받죠? 각각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이내로 한다. 지금 칠판에서 요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요 얘기 쭉 하는 거죠. 언제나 한도 나오면 앞에는 무슨 말이 와야 돼요? 일방. 그러니까 매매 교환이니까 0.9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번입니다. 5번입니다. 중개대상물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가 달라요. 그러면 개혁공인에서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 따라서 보수를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까? 어느 조례에 따라서 보수를 받습니까요? 사무실 따라갑니다. 무조건. 물건지 안 따라가고요. 5번 틀렸죠 또? 10번 이상 나온 거예요. 자, 215페이지 가십니다. 6번입니다. 중개보수에 관한 판례 입장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1번. 법령상 상한을 초과하는 보수 약정은 한도를 넘는 범위 내에서 무효다. 초과 약정하면 그것은 전부가 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초과 부분만 넘어간 부분만 무효다. 아시죠? 2번. 법령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를 유효한 당좌 수표로 받았으나 거기까지 기분 좋았다가 부도 처리돼서 개혁공인중개사가 그 수표를 반환한 경우에 그래도 금쟁입니까? 금쟁이다. 돌려도 소용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권리금은 법정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맞습니까요? 권리금은 중개상물 안 들어가죠? 따라서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금을 알선하고 권리금의 10%를 챙기고 뭐 그래도 법에 안 걸린다. 이 뜻이고요.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중개보수를 약속 요구하는데 그친 행위는 처벌할 수가 없다. 이 판례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는 딱 한 번 나왔을 거예요. 법정한도를 초과해서 요구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금쟁이가 되지 않습니다. 요구해서 현실적으로 초과해서 받으면 그때 걸리는 겁니다. 금쟁이가 된다고요. 그 차이를 아셔야 되고. 5번. 개혁공인중개사가 보수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받았을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어때요? 지금 잘못 해석해서 많이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처벌 돼야 안 돼요? 합니다. 아, 실수했는데요? 용서가 안 됩니다. 하여간 많이 챙겼죠? 걸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요. 어떻게 처벌받는다고요? 1항의 일반에. 아까 행정적으로는 관청에서 임등치. 좀 약하면 영업정이 때릴 수도 있겠죠? 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자,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8번. 1번. 중개보수는 중개 대상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맞습니다. 요 기출 문제는 보니까 여기 칠판에 있는 거 주택하고 주택 외 물건에 따라서 다른 기준이 적용되죠. 요거 나눠서 주택은 요런 기준, 외 물건은 이 기준 구별된다는 게 1번. 자, 2번 갑니다. 2번. 주택의 경우는 중개보수는 중개 내용에 따라서 매매교환과 임대차 등으로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쵸? 매매교환은 어떻게 해요? 0.9, 임대차는 0.8. 여기 시도 조례표에 가면 여기도 두 칸으로 나눠 있어요. 위에 칸이 매매교환 칸, 밑에가 임대차 칸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는 매매교환이냐 임대차 등이냐에 따라서 두 칸이 있어요. 두 칸이 나눠져 있어요. 자, 2번도 맞고 3번. 주택 소재지하고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중개보수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가 적용된 기준에 따른다? 틀렸죠? 주택이 아니고 뭐예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가 적용되죠? 네, 그렇게 한참 많이 나왔다고요. 4번. 교환일 때는 거래 금액이 큰 중개상물의 가액을 거래 금액으로 본다. 맞습니까? 교환일 때는 무조건 큰 금액 따라가죠? 5번.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매매 계약에 관한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 문제로도 잘 나오고 계산 문제로도 잘 나오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물건 주인이 A인데 매도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B한테 팔지요. B는 매수인이에요. 근데 매수인이 이걸 사가지고 그대로 A한테 전세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시고 동시에 이제 전세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동시에 임대인이 된다고 지문에 나와요. 매도인은 동시에 임차인이 된다고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대단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과 임차인이 같고 이 매수인과 임대인이 같다 이런 식으로 지문에 나와요. 그러면 사가지고 그대로 세를 넣는 겁니다. 그때 3억에 사서 예를 들어서 2억에 전세를 놨다 그러면 두 사람은 두 장의 계약서를 쓴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소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복비를 받을 때 두 건을 못 받습니다. 그죠? 이때는 같은 물건을 같은 당사자가 한꺼번에 두 장을 썼다 그러면 복비가 큰 매매 한 건에 대한 복비만 받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것은 못 받는다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한 건만 받으시오. 매매 한 건만 받으시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요 전세나 임대차권에 대한 요 복비 계산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못 받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요 매매권에 대한 요쪽 부분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죠? 그게 바로 요 5번이에요. 5번. 그래서 5번은 맞습니다. 5번은 여기 동일한 말이 3번 나와야 됩니다. 동일한 뭐요? 당사자. 또 동일한 기회. 또 동일한 당사자. 동일한 기회. 그 다음에 동일한 중개사물이 돼야 되는데, 그죠?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를 이루어진 경우는 매매 계약에 관한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여기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동일한 중개사물이 동일하다는 얘기가 없네요.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해서, 그죠? 동일한 당사자 간에, 그죠?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을 때 동일한 말이 3번 나와야 돼요. 3번. 2번밖에 없죠.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금 하자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해서 둘 이상의 거래가 같이 이루어졌을 때 매매 한 건만 받는다. 그 뜻이니까요. 자, 9번 보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9번에 1번. 9번에 1번은 정신을 차렸네요. 드디어.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죠. 동일한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매매 한 건만 받아라. 맞죠? 1번? 네, 여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 대상 중개사물 중 거래 금액이 적은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적은 거 아닌데 큰 금액. 3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해제가 되었을 때 지금 계약이 깨졌죠? 누구 탓인가요? 개공 탓이지. 자, 그러면 이때는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겠죠. 그래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4번. 계약 금능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는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반환채무 이행 보장과 관련된 실비 이렇게 꼭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취득의뢰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반쯤 취했다라고 암기하는 이유는 반환채무 이행 보장과 관련된 실비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쯤 취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례로 혹시 나온다면 사례 있잖아요. 사례 문제 나왔을 때는 갑을 나왔을 때 을이 매수인이다. 임차인이다 나오면 그죠? 그 매수인 임차인한테 그 실비를 받는 겁니다. 반환채무 이행 보장과 관련된 실비는. 그래서 암기는 반쯤 취했다라고 암기했지만 실제 사례 문제 나왔을 때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 취자가 뭐예요? 매수인,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임차인 뭐 그쪽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딱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요. 5번입니다. 일부 중도금만 납부된 분양권을 중개하는 경우에 중개보수는 총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랬잖아요. 어때요? 총 분양가에다가 피를 더하는 게 아니고 실제 납입한 금액에다가 플러스 프리미엄. 그게 뭐가 돼요? 총 대금이 돼서 거래 금액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분양권 전매를 알선했을 때 복비 계산할 때 거래 금액은 어떻게 산출해내요? 분양권은 실제 납입한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 그럼 실제 납입한 금액은 뭐예요? 계약금, 들어간 1차 중도금, 뭐 들어간 2차 중도금 그걸 합친 금액이 실제 납입한 금액. 거기에다가 피를 더한다고. 그죠? 총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하는 거 아니고요. 총 분양 대금이 거래 금액 되는 것도 아니죠. 총 분양 대금이 거래 금액이다 그러면 X예요. 그렇죠? 총 분양 대금이 아니고 실제 납입한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5번 틀렸죠? 5번처럼 2번 나왔어요. 똑같이. 네. 자, 10번 문제는 이제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복비 계산 문제입니다. 10번. 오피스텔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는 보니까 지금 오피스텔인데 가로 안에 있는 거 쭉 보니까요. 건축 법령상 업무시설로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그 다음에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추었다. 면적은 70제곱미터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냐 아니면 업무용 오피스텔이냐 어떻게 나눕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은요. 기준이 4가지죠. 85명 부하에 목을 쳤다. 어디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85명 부하에 목을 쳤다. 85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부엌, 입식 부엌. 그 다음에 화장실입니다. 부하. 화장실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목욕시설. 부하에 목을 쳤다. 85제곱미터 어떻게 해요? 이하예요? 이하. 부하. 이하. 부하. 이하. 미만 그러면 안 돼요. 이상도 아니고요. 그래서 부하 하잖아. 부하. 이하. 하자 돌림. 85제곱미터 이하라고요. 부하에 목을 쳤다. 이 4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4가지를 갖췄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건축 법령상 업무시설로서 이걸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 원래 오피스텔은 건축 법령상으로 봤을 때는 업무시설이에요. 원래부터 주거용으로 써도 업무시설을 해요. 분류가. 건축법상으로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거 나머지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죠? 업무용 오피스텔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주거용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70인데다가 지금 조건이 보니까 2천에 25만 원이죠. 그럼 월세 있을 때는요. 계산할 때 이거 임대차죠. 월세 있으면 환산해 주는 거 아시죠? 보증금 2천에 월세가 얼마요? 25만 원. 그러면 25만 원에다 곱하기 100을 하면 2,500이 됩니다. 그 더하기 2,000. 이렇게 되면 이게 4,500이 나왔죠. 이 합산 금액 4,500이 5천만 원 됐습니까요? 안 됐죠. 5천만 원 미만이면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다시 계산. 다시 계산하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70을 하신다고. 그럼 이게 안 나오고요. 7, 5, 35, 7, 24면 1,750만 원인가요? 여기에다가 요거 아까보다 줄었네요. 여기에다가 2,000 더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 3,750만 원이 거래 금액. 여기에다가 요일을 곱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업무용 오피스텔이니까 업무용 오피스텔은 여기서 어떻게 돼? 아니 주거용 오피스텔이니까 어떻게 정해놨냐면 매매 교환일 때는 0.5까지 임대차 등일 때는 0.4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국토부령에 이건 자료로 안 줍니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게. 임대차니까 0.4지요. 여기다 0.4를 곱한다고요. 그럼 얼마입니까요? 15만 원인가요? 한도액은 없죠.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가 15만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쪽 일방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게 일방을 물었습니까? 양쪽 합산을 물어봤습니까?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방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답이 얼마요? 15만 원. 혹시 이제 양쪽한테 받을 수 있는 보수가 얼마냐고 물어봤다면 곱하기 1을 꼭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답을 고르기 전에 마지막에 꼭 확인할 게 뭐예요? 일방을 물어봤냐? 쌍방을 물어봤냐를 꼭 확인하시고 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확인할 게 바로 그겁니다. 복비 계산에서. 답은 여기서는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또 골라보시는데 계산 문제가 별거 없는데 15번입니다. 222페이지 15번 문제 골라보십니다. 여기서는 총 분양가가 3억이지만 3억이 거래금액이 되는 게 아니죠. 지금 들어간 돈이 실제 3천만 원 계약금, 1차 중도금 3천 들어갔으니까 6천 들어간 상태에서 P를 2천 붙여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권 사고 팔 때 두 사람이 주고받은 총 대금은 8천이죠. 그럼 8천이 거래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양권은 아파트 분양권이니까요. 주택이죠. 장내 건물로서. 그러면 조례표가 적용되죠. 그 조례표가 지금 가로 안에 준 거예요. 거래 금액이 지금 8천이니까 5천 이상 2억 미만의 적용을 받겠죠. 그럼 0. 얼마입니까? 5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요? 40만 원 나왔나요? 그럼 40만 원은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입니까? 양쪽한테 받는 복비가 되는 겁니까? 40만 원은. 일방이죠, 일방? 그럼 한도액은 얼마예요? 80이죠, 80. 그럼 80만 원 안 넘었죠? 그러면 일반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은 뭐예요? 둘 중에 적은 거. 이건 한도액이잖아요. 둘 중에 뭐예요? 적은 거. 문제에서 묻는 것은 일방입니까요? 쌍방을 물었습니까요? 총액을 물어봤죠. 총액은 양쪽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정답은 얼마예요? 80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 어디 풀어보시냐면 224페이지에 있는 19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 틀린 것은 했고요. 1번 지문은 보수청권이 인정되려면 개혁공인중개사의 중개활동 때문에 계약이 체결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인과관계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중개활동 그것 때문에 계약 체결. 그러니까 중개활동이 계약 체결의 원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개활동 때문에 계약이 체결됐어야 돼. 그래야 복비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전속 중개계약 할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전속으로 맡긴 상태인데 딴 부동산에 내놔갖고 팔려버렸어. 그랬을 때 처음에 전속으로 맡은 계공은 어때요? 자기가 그 딴 부동산에서 팔아줬기 때문에 처음에 전속으로 맡은 계공은 자기가 계약한 거 거기에 기여한 바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가 전속으로 내놓습니다. 전속이 뭐든 다 똑같습니다. 여기 계공에다가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동산에 내놨고 이것도 이 사람도 계공이요. D를 소개시켰는데 D하고 이렇게 진짜 팔려서 이 집이 팔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중개활동을 지금 벌써 했어요. 의뢰를 받고 중개활동을 했습니다. 계약도 체결됐죠. 그렇지만 복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없지. 못할 거 아니에요. 왜 못하는 거예요? 계약이 체결됐는데. 해준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의 중개활동 때문에 계약이 체결됐어야 돼요. 이 사람의 중개활동 때문에 계약이 됐나요? 여기가 한 거예요, 여기가. 이 사람은 복비를 달라고 할 수 있지. 이 사람의 활동 때문에 계약이 된 거니까. 여기는 못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인과관계인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계약이 된 게 아니라. 그럼 복비 달라고 못하지만 만약에 전속으로 의뢰했다면 복비 달라고 못하지만 이렇게 해서 계약한 것은 배신자죠. 그래서 그때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전속이라는 전제 하에서만.
위약금을 물으라고 할 수 있다. 그 위약금은 100%. 100%의 의미가 뭐예요? 약속한, 처음에 전속으로 내놓을 때 이거 팔아주면 90만 원 줄게 라고 약속했다면 약속한 복비 100%를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위약금 쪼로. 그러면 여기도 90만 원 벌어요. 그래서 다른 업소를 통해서 계약이 됐다 하면 위약금 100%예요. 100%의 의미가 뭐예요? 약속한 복비만큼의 위약금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위약금 100%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100%가 뭐지? 그러면 약속한 복비만큼의 돈을 위약금으로 준다 이 뜻이죠. 네. 자, 2번. 보호소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얼마든지 약정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3번. 보호소는 의뢰인 쌍방한테 각각 받되 주택의 경우는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한도 나오면 반드시 앞에가 뭐가 와야 돼요? 일방. 그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그죠? 주택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택이니까 시도조례표가 맞는 얘기입니다. 4번. 판례에 의하면 개혁공인중개사가 계약의 조건, 절충 등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했으나 실제 이제 중개한 거예요. 그런데 거래 당사자가 개혁공인중개사를 일부러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했을 때 보유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다 해줬더니만 복비 주기 싫으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딱 계약하고서 입을 닦아버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복비 받아내야 됩니다. 기어코. 그 뜻입니다. 예. 자, 5번. 당사자 중 일방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제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해제된 게? 부동산 사장님 때문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책임 때문에 해제가 된 거예요? 당사자 중 한쪽. 매도인이 될지 매수인이 될지 모르겠어요. 당사자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약이 해제된 거예요. 이럴 때는 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개공 책임이 아니잖아요. 내놓으라고 해야지. 이럴 때는.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지됐다는 사례가 나오면 누구 탓인가를 보셔야 돼. 개공 탓이 아니면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 문제면 뭐 설명을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사장님 책임 있는 사유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못 받고, 그죠? 두 가지로 나눠지니까 따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는 보호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죠. 응? 네. 자, 23번 문제 한번 풀어보십니다. 228페이지 23번 계산 문제. 마지막 문제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택입니다. 일단 전제가. 그리고 보증금 6천에 월세 100입니다. 월세 있을 때는 환산을 해주죠. 복비 계산할 때는. 보증금 6천에 월세가 100이니까 100만 곱하기 100을 하면요. 이게 1억 규모입니다. 1억. 더하면 얼마입니까? 1억 6천. 이 주택이니까요. 요게 1억 6천 거래금액이 됐는데 주택 요거 따라갑니다. 여기 적용되겠죠. 요게 지금 밑에 박스에 있는가요? 지금 조례표가? 5천 이상 1억 미만일 때는 0.4. 1억 이상 3억 미만일 때는 0.3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어디에 들어가나요? 0.3이 되죠. 그럼 여기다 0.3을 곱하시는 거예요. 그럼 48만 원 나오겠네요. 한도액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표에서. 없음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요게 복비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죠. 자,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보시면 문제에서 묻는 게 한쪽을 물어봤습니까? 쌍방 총액을 물어봤습니까? 그죠? 갑이 을에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쪽만 물어봤으니까 이게 48만 원이 정답. 만약에 총액이 얼마냐 물어봤을 때는 96만 원 되겠죠? 곱하기 2 해서 여기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이번 주에 이제 사실 원래 진도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끝낼 건데 나머지 내용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뒤에 나온 내용 중에서 사실은 행정처분과 벌칙인데 당부에 말씀드릴 것은 행정처분과 벌칙은 암기사항이 많죠. 2장 나눠드린 거 있죠. 행정처분하고 벌칙 있죠. 다음 주에 그 표를 꼭 가져오시고 가져올 뿐만 아니라 좀 암기를 좀 한번 해보시고 오셔야 된다. 그래야지 문제 풀 때 이렇게 좀 잘 풀 수가 있죠. 그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문제 풀 때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중개사법이 얼마나 중요한 과목인지 아시죠?
민법하고 개론 두 개 합쳐놓은 것만큼 중요해요. 우리 중개사법이. 예, 그러니까 암기할 내용들을 지금은 시간을 좀 투자하셔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된다. 좀 쉽다고 생각해서 계속 미루면 있잖아요. 이제 중개사법 점수가 나오는 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개사법도 좀 시간 투자하셔가지고 공부를 좀 해주십사 이런 부탁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